통해서 아름다운 시와 그림을 보여주면서 어, 음, 네, 잘 접하지 못했던 시적 언어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줬는데요. 저는 그쪽하고는 전혀 다른 좀 많이 좀 딱딱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제목은 일본의 대만 식민 지배 체제 수립과 식민 정책 연구입니다. 그리고 발표자인 저입니다. 발표의 구성은 전체 5개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분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제가 대만입니다. 대만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일본과 대만의 관계를 여러 방면에서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서 일본형 식민 지배 체제의 원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근대 일본은 이제 제국주의로의 길을 걸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대만을 시작으로 조선 등의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적 세력 확장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만을 지배하게 된 것은 청일전쟁의 결과였습니다. 1895년에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였습니다. 청으로부터 대만을 해양받고 일본은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민지화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최초의 식민지였던 대만은 일본형 식민 지배 체제의 원형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대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목표는 크게 2가지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건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대만을 통한 일본 제국주의의 이해입니다. 기존의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지만 조선을 중심으로 조선에 집중한 경우가 지배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선 중심의 일본 제국주의 이해에서 벗어나 보자. 그래서 대만을 사례로 해서 한번 살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번째는 일본 제국주의의 성립 과정을 지식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정치나 군사나 경제와 같은 그런 관점에서 하던 것과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목표하에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네, 2번째, 대만 영유와 식민 지배 체제의 수립입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대만을 할양받았고 식민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일본은 조약 체결 직후인 1895년 5월 10일에 대만 총독부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대만 총독으로 해군 대장이었던 가바야마 스케노리를 임명했습니다. 근데 이 단계는 실질적으로 대만을 지배하게 된 그런 단계 이전의 사전 조치였습니다. 대만 총독부를 설치한 이후 군대를 대만에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상륙한 거는 5월 29일이었고요.
이후 점령 정책을 이어나갔고 결국에는 이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일본 최초의 공식적인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본이 식민지를 갖게 되고 지배를 하게 되는 이 과정에서 일본으로서는 이것이 첫 경험이었습니다. 어, 대만 이전의 일본의 이 식민지와 유사한 경험을 찾아보자면 홋카이도하고 오키나와를 편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홋카이도는 이 근대 들어서 일본 정부가 일본의 영토로 적극적으로 편입해서 이 이주민을 보내고 해서 일본의 영토를 지배를 했습니다. 오키나와의 경우는 원래 이제 독립왕국이 있었던 곳인데 강제 편입했습니다. 근데 이제 강제 편입은 했지만 오키나와의 기존 왕국하고 일본 정부하고 역사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관계가 없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홋카이도, 오키나와 이 두 지역하고 대만의 경우는 너무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만의 식민지화를 앞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지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결정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일본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이때 서양의 식민 지배 선례가 참고가 됐습니다. 서양의 선례를 참고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의 고문으로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던 외국인 두 사람에게 식민 지배와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프랑스인이었던 미셸 르봉하고 영국인 커크우드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제출한 의견서의 골자를 찾아보자면 르봉은 식민 지배라는 게 크게 영국식 자치주의하고 프랑스식 동아주의가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이때 대만과 더불어 일본은 요동반도도 할양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요동반도에 대해서 르봉은 완전한 식민지로 자치를 실시할 것, 그리고 대만은 점진적으로 본토의 일부로 동화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커크우드는 대만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를 했는데요. 일본 본국은 천황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천황 대권이라고 하는 헌법적 조항 하에 일본 정부와 그다음에 일본 국민이 지배를 받고 또 권리가 보장되는 입헌 체제를 이미 수립한 이후였습니다. 커크우드는 이러한 본국과 구분해서 대만에는 좀 다른 독립된 통치 체제를 펼쳐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관해서 특히 일본의 헌법을 대만에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헌법의 기관인 제국의회가 대만 지배에 개입하는 것도 배제하는 그러한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러한 서양인들의 제안이 일정한 영향을 미치면서 대만의 그 군사 정벌을 앞서서 이미 일본 정부에서는 일정한 통치 방식을 정했습니다. 그 방식을 특별 통치주의라고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지 연장주의, 이거는 동아주의에 준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만을 일본에 동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았지만 당장의 현실에 있어서 대만을 대만 총독에게 실질적인 지배권을 위임한 방식, 이것을 이제 특별 통치주의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분리해서 통치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특별 통치주의에 의해서 대만 총독부 체제가 구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만 총독으로 하여금 대만 점령과 그 이후에 지배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구체적인 입법 조치들이 진행이 됩니다. 대만 총독부 조례, 이거는 대만 총독의 현역 무관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대만 총독은 현역 군인만이 임명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척식무성 관제라고 하는 법은 총독에 대한 관할권을 일본의 척식무성 대신 하에 둔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대만에서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이라 줄여서 63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이제 63호이기 때문에 붙어진 별명이 되겠습니다. 이 법이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총독에게 광범위한 위임 입법권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법들이 완성이 되면서 대만에 대한 기본적인 통치 체제가 모습을 갖췄습니다. 특히 63법으로 인해서 대만의 입법은 총독 명령 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내지법의 적용에서 예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만의 입법권을 제국 의회로부터 분리하는 것으로서 특별 통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 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63법은 점진적 본토화라고 하는 내지 연장주의의 기본적인 방침하고는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3법을 계속 연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폐지하고 완전히 본국에 통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이후에 대만 지배 체제를 둘러싼 일본 내 논의의 핵심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고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지 연장주의를 대원칙으로 하지만 계속적으로 특별 통치주의에 의해서 대만 총독이 분리 통치하는 방식을 시행한다라는 것이 일본의 대만 지배의 기본적인 골자가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대만의 지배 체제의 그 형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일본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그리고 더 넓게는 일본의 제국주의 지배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의 제목은 식민정책 연구의 성립입니다. 대만을 지배하게 되면서 일본은 본격적인 식민 지배 체제를 구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 부분은 일단은 정부가 중심이 돼서 문제를 이제 결정하고 시행에 옮겨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학자들도 참여하게 되고, 그 결과가 일본의 식민정책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의 성립이 되겠습니다. 대만은
어떻게 보면 일본에게 있어서 식민 지배의 실험장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홋카이도, 오키나와를 편입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일본과 통합하고 흡수하고 또는 배제하고 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을 놓고 여러 고민도 있었고 논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차원이 다른 본격적인 식민 지배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만의 식민지화를 기점으로 해서 일본은 본격적인 식민 지배 체제를 구상하고 실전에 옮겨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 식민 지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즉 군사와 정치와 경제와 이런 측면의 지배만으로 일본의 식민 지배가 완성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식민 정책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이런 식민 지배가 완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부분이 되겠습니다. 식민 정책학의 성립과 관련해서 삿포로에 세워졌던 이제 학교인 삿포로 농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식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홋카이도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홋카이도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사회에서 식민 지배를 한다, 식민 정책을 편다, 식민 사업을 한다라는 등의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홋카이도의 경우는 그 핵심이 농업 이민 그리고 농업의 정착에 있었습니다. 즉 홋카이도를 경제적으로 개발하는데 당시 어떤 산업 수준에서 보면 농업이 주요한 그 중심된 산업이었기 때문에 농업을 어떻게 홋카이도에 뿌리내리느냐, 그것이 홋카이도 식민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삿포로에 세워진 학교가 농학교였던 것이죠. 농업을 근대적인 농업이라고 서양의 농업 지식을 같이 이제 도입한 그런 형태의 학교를 지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식민정책학이라고 하는 그 식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들어간 강좌들을 개발을 해서 교육과정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강의를 할 계획이 다양하게 있었지만 다 실천이 된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실제 강의가 이루어진 것은 일부였다고 합니다. 근데 식민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지만 이 대만을 지배하는 근대 제국주의 식민과 삿포로에서의 식민의 실험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홋카이도에서는 그 농업 개발에 집중된 것이었고요. 대만처럼 해외 식민지를 지배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정치, 군사, 경제적 지배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적합한 논의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해외의 식민 지배를 위해서 일본은 어떻게 했냐? 결국은 이제 선례가 있는 서양의 사례에 의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을 지배하게 되면서 먼저 서양의 지식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만 통치 방향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식민 지배 정책은 서양 지식을 수용하면서 진행이 됐고, 서양의 다양한 이론과 역사와 정책 방안 등을 다룬 서적들이 번역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니토베 이나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만 총독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만 총독부에서
민정국의 식산과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아서 실제 대만에서의 초기 식민 지배 과정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우선적으로 한 일이 대학에서 식민 정책 강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1903년에 귀국 후에 교토 제국대학에서 이제 식민 강좌를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 도쿄대학으로 건너가서 먼저 농과대학, 그 다음에 도쿄대학의 핵심인 법과대학에서 식민정책 강좌를 담당하고 이 본격적으로 대학에서의 식민정책 학의 강의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그 대학에서도 식민정책, 식민사 등의 강좌들이 다수 개설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교육 차원에서의 식민정책학은 학문으로서, 연구로서의 발전과 더불어서 진행이 됩니다. 식민론, 식민사 등의 이름이 붙은 많은 서적들이 출간이 되면서 식민지의 형태나 지배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초 연구에서부터 좀 더 심화된 연구에까지 이루는 다양한 연구 활동들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에서 식민정책 연구와 역사 지식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발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사 전공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일본의 식민정책 연구에서 처음 그 서양 지식의 도입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거기서 서양이 과거에 어떻게 식민 지배를 했느냐에 대해서 일본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서양의 선례라는 것이 중요시 되었고요. 그래서 앞서 언급됐던 르봉이라고 하는 프랑스인이 그 대만에 대한 그 지배 의견서를 그 제출할 때 그 논의의 근거로 자기가 알고 있는 서양의 그 역사 지식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동반도에 관련된 논의에서는 이제 로마하고 카르타고라고 하는 고대사에 있었던 도시국가가 제국이죠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만을 얘기할 때는 영국과 프랑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까지는 제가 시간이 이제 거의 된 것 같아서 지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그 식민과 관련된 이런 서양의 과거의 경험들이 일본의 식민정책 연구에서 끊임없이 환기되면서 이를 통해서 식민지를 바라보고 또 식민에 대한 어떤 논의를 전개했다라는 것이죠. 식민사를 서술한다든가 식민정책을 논의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다양한 연구 활동들이 진행이 됐고, 거기에 나온 그 선례들이라든가 이런 예들은 제가 발표글에다가 좀 더 많이 넣었습니다. 네, 그런 논의들이 사실 뭐 이렇게 서양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좀 단순한 그 어떤 지식, 초보적인 역사 지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실제 그런 선례들이 얼마나 그 근대 제국주의와 부합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인들이 서양의 식민 경험을 수용해서 이를 통해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좀 더 효율화하고 완성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 일본의 식민정책 관련 논의에서 서양의 역사적 선례가 어떻게 논의되고 이해됐는지를 그래서 좀 다뤄봤습니다. 서양 식민의 역사로 언급된 사례나 평가들은 엄밀한 의미로 근대 식민의 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직 식민 지배에 대한 경험과 체계를 갖추지 못한 일본인들이 서양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일본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은 잘 알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메신말입니다. 서양의 식민 지배를 통해서 형성된 지식 체계가 일본에 원용되어 일본 제국주의 성립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이 메신말과 이 글에서 하고자 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메신말 부분은 따로 안 읽겠습니다. 이걸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